회사 선택 코드는 5099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합격률이 25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요즘 기출 문제가 나오는 합격률을 보면 그렇게 높은 합격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옳은 것을 찾으세요.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된대. 이것만 보면 답은 선입인데 답 나온 거죠. 나머지 두 가지의 요건을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기는 하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남는데요. 세 개가 있었어. 근데 먼저 매입한 거 먼저 팔아. 그러면 나중에 매입한 게 맨날 기말에 남아.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매입하는 단가가 시가이겠고, 시가가 가장 가깝게 남아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식이 선입이었죠. 대신 현재 수익 대비 원가는 과거 원가가 되는데요. 현재 수익은 최근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인데, 시가의 개념일 텐데, 그것에 대응하는 원가라는 이름의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매입했던 단가가 적용돼, 원가가 대응돼서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될 수 있죠. 원가가 낮으니까. 원가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요만큼 차이가 나는 금액이 이익인데 후입으로 가면 최근에 매입한 단가를 가장 먼저 판매되는 것처럼 가정하잖아요. 후입일 때. 그럼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자, 1번은 답이 1번이었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부채 자본을 표시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되는 채무는 보호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산을 하면 1월부터 예를 들어 이제 12월까지가 한 회계 기간이다. 그럼 여러분 12월 말에 1년 안에 만기가 도래되고 내년에 상환할 것이라면 유동으로 분류했을 거고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고 만기 이후에 1년 이후에 상환할 것이라면 비유동으로 요때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일 이때요. 종료일과 실제로 재무제표는 언제 우리가 확정을 시켜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확정하지 않나? 그치? 3월 안에는 확정을 짓죠.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나야 우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내가 12월 말 시점으로 결산을 할 때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구분했는데 확정되는 날 사이, 요 사이에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해가지고 상환할 거라고 무언가 합의가 됐대. 그거는 여러분 그 다음 연도에 무언가 합의를 한 결과물이지 X 1년 재무제표를 확정짓는 사이에 얘가 확인됐다고 해서 갑자기 유동을 비유동으로 트는 재무제표를 수정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뭘로 하래요? 1년 이내에 상환될 거라고 했던 채무는 여전히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맞는 말이죠. 요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기일이 도래되는 채무는 다시 얘를 말하는 거 유동부채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해가지고 상환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얘는 그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사이에 어떤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유동부채를 분류할까 비유동부채를 분류할까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유동으로 가야 된다는 설명이고요. 자, 얘는요. 1년 이내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채무가 있었어. 재무제표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그런데 기존의 어떤 차입 약정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해가지고 사용할 것이고 또는 상환할 것이고 또는 기업이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러면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부적인 합의나 이런 결과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확정일 사이에 내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제 단기, 뭐 장기, 얘는 유동, 얘는 비유동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는 부채가 되게 많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 미지급금 같은 거 생각해봐요. 특히나 외상매입금 이런 애들. 얘네들 어떤 특별한 만기라는 게 따로 있진 않잖아. 외상매입금 언젠간 갚을 것. 미지급금도 마찬가지. 매입 채무냐 기타 채무냐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될 뿐이죠. 그러면 1년 이내에 상환 기일이 도래할 거라고 처음에 예상했으나 1년을 초과해가지고 상환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런 의도가 발생되면 반드시 유동으로 갈 필요는 없죠. 비유동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답은 틀린 설명은 3번 같은데 나머지도 볼게요. 자본잉여금은 주발초나 기타 자본잉여금 등등으로 구분한다. 맞죠? 왜냐하면 주발초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하는데요.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감자차익이나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것들을 몇 개 없으면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기타 자본잉여금 구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계정과목이 감자차익이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냥 기타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걔를 무상증자 할 때 이 계정으로 대체시키는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익잉여금은 법에 정한 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는데 법정 적립금의 대표적인 계정이 이익준비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재무구조 계산 적립금. 자, 이번에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 되겠고요. 요 2번 문제는 전체 기출문제를 통틀어서 정말 거의 뭐 처음으로 나온 기출문제 중에 유형일 것 같아요. 3번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것.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니까 유동에 해당하는 걸 먼저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비유동을 아래쪽 하단 부분에 연결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단기 대여금은 당좌자산이고 선납세금도 당좌자산이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것은 3번. 자, 네 번째, 사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시장 이자율이요. 액면 이자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높대. 그럼 내 이자가 낮아. 그러면 할증 아니고 할인인 거죠. 다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아. 내가 높아. 내가 높으면 할증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사채를 발행하는 가액인데 사채를 발행하는 가액이 할인 발행됐는데 액면가액이랑 동일할 리가 없죠. 훨씬 발행가액이 낮아졌으니까 액면가액보단 적은 대가가 발행된 가액으로 유입되겠죠. 네 번째, 사채를 발행하는 유형에 관계없이 액면 이자액은 동일하다. 우리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현금으로 매년 이자가 액면가액만큼 액면 이자가 나가는 건 늘 동일하죠. 그런데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할증, 얘는 할증, 할인은 대변으로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달라지죠. 액면 이자가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동일하다. 정확한 설명은 4번이 정확한 설명이었고요. 5번. 5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손익계산서 개정을 공부하고 마무리하면서 풀었던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예요. 한번 다시 볼게요. 2022년도에 4억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공사대금은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고 공사가 완료된 2022년도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1, 2, 3년치 어떻게 진행됐는지 원가를 제시했어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때 우리는 2022년도에 얼마를 공사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사 수익을 얼마를 인식할까? 사실은 보세요. 3년간 얼마를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토탈을 말하면. 그 토탈을 말하면 1,000만 원이죠. 근데 완성되는 시점에 공사 수익을 인식할 것이냐? X 1년, 2년, 3년마다 구분해서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할 것이냐가 상당히 손익을 인식할 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장기 건설이다 보니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인식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진행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진행됐어에 따라서 먼저 수익 잡고, 마지막에 남은 수익 잡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 20년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쉽게 먼저 계산하기 전에 3년 동안 전체 진행률은 결국은 100%가 되겠죠. 근데 X 1년도에 만약에 30%를 진행하잖아?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만 원만 수익을 인식하겠지만 그러면 X 2년도에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만큼 수익을 인식했는지 계산 못하죠. 왜 못해요? 3층까지 올렸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3층까지 올렸대. 지금 현재는 3층부터 몇 층 올렸는지를 구하진 않겠죠. 그쵸?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현재 몇 층 지어서 다시 하는 거지. 다시. 지금 현재 진행률이 몇 프로야? 70%야? 70%인데 지난번에 30%까지 했어? 그러면 남은 진행률이 몇 프로야? 40%야? 40%만 수익을 잡는다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전체 공사 수익 1000만 원 중에 70%까지 수익 인식했으니까 남은 금액 300만 원 잡는 식,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때 얘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뭐만 하면 돼요. 전년도에 얼마 했어? 얼마까지 했어? 이거 70, 70이든 얼마든 그거 했어? 그리고 나머지를 2022년도에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괜히 앞에 거 해봤자 쌀데기 없는 짓인 거야. 어차피 2021년도에 다시 진행률을 측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진행률은 어떻게 측정하냐? 원가가 들어간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해요. 원가. 그 원가는 뭐냐? 지금까지는 얼마 들어갔어?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가 얼마야? 근데 네가 예상했던 총원가가 얼마야? 실제로 예상했던 총원가랑 네가 지금까지 넣은 원가 얼마야?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21년도 기준으로 얼마까지가 발생됐는지 봐요. 100만 원하고 500만 원 발생됐죠. 그럼 600만 원 발생된 거죠. 그런데 600만 원은 진짜 발생된 거고 21년도 시점에서 추가로 얼마가 발생될 건지를 예측해 보니까 150이 나갈 것 같아. 추가로. 그러면 총 내가 예상하고 있는 원가는 7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80%네요. 그러면 21년도에 8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22년도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만 잡으면 돼요. 그쵸? 200만 원만 잡으면 되지. 더 무슨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연도에 공사 수익을 물어보지 그치? 중간 거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중간 거 물어보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연도에 이것도 처음 나왔던 거야. 수익에 대해서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이때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합격률이 나름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도 한번 연습해 놓으셔요. 또 모르니까.